자, 최근에 소아청소년과가 폐과 선언을 했었죠. 이 유례없는 폐과 선언 때문에 언론들도 주목했었고, 의사단체들은 물론이고 또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좋은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소청과 의사도 월급 못 줘도 네트로 1,000만 원이라던데 앓는 소리 하는 거다. 하기 싫으면 정원 늘려라.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을 알아서 간다.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프로 불편러들일 수도 있지만 아마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은 그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의료계 파업, 국시 거부, 이때 경험한 의사들에 대한 실망감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독 의사는 왜 저렇게 격하게 조직적으로 국민들의 쌍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들에게 있어서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라기보단 어떻게든 의사들한테서 뽑아 먹으려고 하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지만 처음 탄생 자체가 군사 독재 시절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을 했고, 이 낮은 보험료로 의료 체계를 꾸리기 위해서 의료 수가도 아주 낮게 책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저수가에서도 진료과 병원들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리담회 마냥 환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찍게 되죠.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6인실 같은 병실이 의료 선진국인 한국에 흔하게 존재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을 갈아넣고 있는 와중에 의사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행위별 수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시경의 소독비용 원가가 19,000원인데 청구는 13,000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소독을 할 때마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저거는 이제 소독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내시경을 하는 것이 병원에 손해를 가져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쩡히 행위별 수가를 책정을 해놓고 그 원가 보전도 안 해주는 것은 당연히 모양이 이상하긴 하죠. 가뜩이나 이런 행위별 수가 책정도 불만이 많은 상황에 이제는 아예 항목을 없애고 수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야, 위 내시경은 얼마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방식의 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해서 한층 비용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데다가 걸핏하면 과잉진료했다면서 심평원의 삭감을 통해 자기 한 일만큼 정직하게 청구를 했는데도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의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정부가 통제를 해서 낮은 수가에 박리담회 하고 있는데 이거 의사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의사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폭발로 파업하고 국시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의사를 늘리면 과연 기피과로 의사들이 갈 것인가? 지방의 의료 공백이 해결이 될 것인가? 제 막연한 생각으로는 한 2배 이상 확 늘리면 미용 쪽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벌이가 줄어들게 되고, 확률적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기피과를 가려는 의사들이 생겨날 확률도 높아질 테니까 어찌저찌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사실 수용될 리가 없죠. 늘린다고 해도 찔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거 좀 늘린다고 안 가던 과나 안 가던 지역에 사람이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수가를 올리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폐과 이야기까지 나온 소아청소년과 같은 곳은 더더욱이 그렇죠. 자, 수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 기피과들 벌이가 전부 다 좋아질 테니까 당연히 지원자들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고, 병원비가 오르면 또 그 병원을 찾아오던 일부 수요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적당히 참거나 혹은 약국의 약 정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많이 생김으로써 박리담회형 진료 형태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사니까 약국 이야기도 살짝 해본다면, 이 과정에서 꼭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해외에서는 당연하게도 일반 약인데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묶여있는 그런 다양한 약들을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약품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수요를 약국에서 좀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이에요. 비염약인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나서서 이거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고 막 홍보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현장의 목소리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저수가와 이를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가 한몫했다고 보고 결국 의료기관은 저수익에 대한 보완책으로 박리담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담회, 즉 환자를 많이 보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남은 의료기관들이 그 환자를 떠맡으니 이런 상황은 나아질 수 없는 거죠. 사실 외국에서는 의사를 한 번 볼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싸고 접근성 좋은 진료로 인해서 의사를 여러 번 찾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환자 수가 많은 건 현재 의료체계 하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추구하는 바가 실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주체가 의료인이라는 것 외에는 너무 다른 문제라서 논의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물론 폐과선언이 파격적이라는 것은 이해할만 하지만 그만큼 지금 소아과 의사들이 느끼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오히려 의사들 입장에서는 2017년 이대 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충격을 더 큰 문제이자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구속되었던 의사들 모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간호사의 업무상 실수마저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이라는 죄를 물어 구속이 된 사태를 보고 소아가 좋아서 선택한 소아과에서 진료만 열심히 해도 구속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저를 포함한 소아과에서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이 학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후부터 소아과 전공의 지원 미달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싸고 효율 좋은 노동력으로서 저수과에 대한 대안이 되어왔던 전공의가 없어지자 큰 병원들부터 소아 진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진료하는데 힘과 시간도 많이 들고 돈은 적게 받는 심지어 법적 책임의 위험까지 중하다면 누가 소아과를 하겠습니까? 소아과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내 아이 아플 때는 다른 아이들도 아프단 얘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흔히들 말하는 환절기에 많이 아프고 아픈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아지다 보니 독세통을 이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성수기가 지나면 진짜 비수기가 옵니다. 물론 병원에 따라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흔한 로컬 소아과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가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늘상 유행하던 호흡기 감염이 감소하였고 많은 소아과들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현재 다시금 소아 감염 환자는 늘고 있지만 소아과는 예전만큼 많지 않죠. 결국 남은 소아과에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소아과에 경영난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소아과 진료 특성상 비급여가 거의 없어서 그렇게 환자를 봐도 수익은 노동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환자를 많이 볼 수도 없는 것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한계치가 있고 또 일정 수준 이상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몰릴 환자를 보느라 성징기에 닿은 귀에 진물이 생기고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병원 문을 닫고 물리치료 다니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루 진료 인원을 정해놓고 보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 책임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고 보험과이다 보니 내가 낸 처방이 혹시나 삭감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결국 그런 현실의 염증을 느낀 지인은 실제로 미혼 페이닥터로 이직을 했는데 스트레스도 적고 돈도 많이 벌어 매우 만족한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소아과 의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병원에 인건비 지원을 하든 소아수가를 올리든 해서 값싼 전공의에 기댄 진료에서 벗어나 전문의를 활용한 진료가 1차 진료에서부터 3차 진료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한계는 결국 돈이죠.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환자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것 모두 국민들의 저항이 클 텐데 단기적 성과도 뚜렷하지 않고 막상 손을 대기에는 복잡한 그런 방법을 과연 정부가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의사와 안 좋은 기억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 저 같은 약사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말했어도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약사 정세훈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